자,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문제에 대한 일단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문제가 되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기존에서 우리 특히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의 그 프로그램 우리가 GS 프로그램을 활용하신 분들이면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에서 뭐 별반 다르지 않게 다 출제가 됐고 아주 낯익은 주제들이 속속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뜬금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계산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프로그램만 잘 돌렸어도 뭐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이 문제는 좀 풀어달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 문제죠. 공평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편의권칙은 빅셀, 린달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교환 이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있고 수업 시간에 이제 빅셀에 대한 이름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의권칙. 내가 편익이란 건 이용한 대가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편의권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번에 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래서 상이한 능력,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조세를 부과하자라는 것이 능력원칙이 됩니다. 네 번째, 밀은 공평과세 원칙으로 동등 희생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절대, 뭐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5번, 사무엘슨에 의하면 동등 절대 희생의 원칙은 한계 요용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동등 절대 희생 이런 것들은 이제 밀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틀렸냐면 우리가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5번이 뜬금없는 주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사무엘슨을 모르셔도 되는데 거기서 뒤에서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다. 그게 이제 밀의 우리가 동등 희생설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거 체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이에요. 8번에 알링햄 샌드모 탈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근데 1번 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체 효과는 탄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탈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세율이 인상됐대요. 세율이 인상되면 우리가 그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탄루소득을 줄인다라는 건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내가 소득을 탄루하는 확률이 소득이 올라가겠죠. 탄루소득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탄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탈세행위의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 회피를 구별한다. 조세 회피는 합법적인 거고요. 세 번째, 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발을 하게 되면 적발을 시키는 것 자체가 행정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냥 벌금을 높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절대 위험 기피도 체감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중립자라는 것이고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5번, 탈세 행위는 위험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행위를 한다. 당연히 동일소득에서 탈세를 하게 되면 동일소득을 가진 사람이 불리해질 것이고 또 탈세 안 한 사람들이 그래서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탄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이다라는 걸로 찾으시면 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답을 찾기는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물론 공부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좀 어렵고요. 공부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에 충실하셨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번의 부의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형 누진세에 대해서 보조금의 버전으로 바꾼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미음에 T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럼 T는 세율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한계 세율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형 누진세로 봤을 때 내가 선형 그 세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니 어느 누가 근로 의욕이 높아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음이 빠져요 일단. 그럼 미음이 빠지면 2번하고 4번밖에 안 남아요 문제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실전에서의 스킬이다라는 거죠. 실전의 스킬. 그러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답이 되니까 미음, 리을만 맞는지 보면 되잖아요. 왜 리을 2번하고 4번에서 리을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리을이 뭡니까? 재분배 효과는 M이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M이 뭐예요? 기초수당이에요. 기초수당은 우리가 소득이 없을 때부터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없을 때 주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그 수당이 많이 가게 되니까 재분배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맞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간단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기억, 니은, 디귿 보면 누진소득세제의 논리적 연장이 되고요. 보조금 형태로 바꾼 거고, 소득세 납부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봤을 때 선형 누진세에서 어때요? 여기 면세점 이하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 T분의 M이면 보조금 빵이다. S는 M 마이너스 T2니까 여기다가 먹으면 T M 하면 뭐가 돼요? 약분되고 빵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어느 정도 스킬을 좀 가지고 푸셨으면 되는 거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이죠. 1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올려드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진적 소득세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조세제도가 복잡해질 경우 제도의 허점이 발생하여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번 같은 선지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누진세율 구조로 조세제도가 복잡해진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면 허점이 생긴다라고 그냥 맞다고 준 선지예요. 그건. 2번 누진세율 구조는 경제적 활력을 줄여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세율이 올라가면 효율성에 부정적이고요. 일단 두 번째가 경제적 활력이라는 것은 내가 소득이 증가할 때 내가 그것을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올라갈 텐데, 누진세율은 그런 것들이 소득이 증가할 때 세율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번도 맞죠. 3번 누진세를 도입할 경우 두 과세 기간의 평균 소득이 동일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평균 소득이 동일해도 우리 교재에 나온 거잖아요. 평균 소득이 동일해도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3년 있을 때 여기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 사람 여기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골고루 했으면 낮은 누진세 한계세율이 낮게 적용될 거니까 이런 저해할 수 있는 거죠. 공평성을. 4번 편익 원칙에 따를 때 편익의 소득 산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누진세 도입은 공정하다라고 공평하다 되어 있는데, 편익이 뭐 어떤 편익인지도 모르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이제 편익 원칙 하면 공공재 수요에 요거랑 더 연관을 많이 쓰리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갈 때 공공재 수요를 더 많이 늘린다면 누진적 과세가 좋다. 그래서 이게 1보다 큰 경우에 누진세를 더 적합하게 쓴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편익의 정의가 조금 되게 애매합니다. 5번 누진세율 구조는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를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득이 다른 자들 사이에서의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27번이에요. 27번. 자, 27번을 보면 첫 번째, 공공재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이죠. 그래서 클라크 조세 뭐 이걸 이제 떠올리는 문제가 되는데, 기억, 수요 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파레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파레토 효율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클라크 조세의 핵심은 개인이 부담할 세금의 크기와 표출한 선호의 독립성이다. 이 독립성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수요 표출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이유는, 공공재는 내가 진실한 수요를 표출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수요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수요를 표출해도 내가 표출한 거랑 내 세금이랑 관련이 없다,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크 조세를 할 때 우리가 얻는 편익하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그걸 가지고 한 거였어요. 니은 맞고요. 디귿, 클라크 조세에서 개인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게 우월 전략이죠. 그래서 그로브주 레아드 모형만 내시 균형을 썼고 나머지는 우월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리을, 클라크 조세에서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할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비슷한 말을 바꿔 쓴 것뿐이에요. 뜻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그래서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죠. 강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1리터 한 개 비용은 MC는 100-Q고,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가 뭐가 되겠다? 우리가 이제 MC는 100-Q, 100 플러스 Q니까 이렇게 100 플러스 Q가 뭐가 됩니까? MC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는 뭐가 됩니까? 수요는 우리가 1300-CQ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과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렇게만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균형이죠. PMC, PMB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한계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한계 피해. 그래서 한계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죠. 100 플러스 EQ. 그래 더했죠. MB만큼 더했어요. MD만큼 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요때 교정조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다? 우리가 SM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가격에서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지금 바람직한 양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방 이만큼이 지금 뭐예요? 과대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외부 불경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뭐예요? 얘와 얘가 만나는 지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100 플러스 EQ는 1300 플러스 10Q가 되겠죠. 그럼 넘기면 12Q는 1200이 되니까 Q는 뭐가 됩니까? 10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0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100이에 100. 그죠? 100일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3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은 3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100일 때는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200이니까 지금 100만큼 교정조세를 부과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3번 맞고요. 4번 교정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된다. 지금 과다 생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4번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그럼 교정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디야?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죠? 요걸로 하면 우리가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얼마냐라는 거겠죠. 이윤극대화 생산량. 그럼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뭐예요? MR과 MC가 같아야 되는데 MC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왜? 요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여기 왔을 때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럼 MC는 100 플러스 Q가 됩니다. 그럼 MR은 뭐예요? 요게 지금 뭐예요? P잖아요. P. 그럼 P 곱하기 Q가 뭐가 된다? TR이니까 이걸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1300Q 플러스 마이너스 10Q 제곱이니까 요거 미분하면 1300 앞에 마이너스 20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때 이제 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하면 1200이고 요렇게 하면 20이니까 Q는 21분의 1200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번까지 얘기 34번이에요. 34번. 자, 34번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고 먼저 S가 있는데 이게 이제 PMC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수요 측면에 한계 편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부 편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PMC도 되지만 SMC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D가 어디 있다? D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D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B. 그리고 요때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 여기가 이제 D는 PM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SMB가 되는데 SMB는 PMB 더하기 EM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래는 어디까지 생산이 되어야 됩니까? 보디까지는 여기가 C죠. 그래서 S끼리 만나면 뭐가 된다? 이거는 SMC도 되니까 얘가 뭐예요? 우리가 바람직한 양이고 얘가 실제 생산량이죠. 실제 생산량.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보다 적으니까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렸을 때 여기가 뭐다? A가 되는 것이죠. 1번 이 그림은 재화의 소비에 외부 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나타낸 것이다. 맞죠? 외부 편익이니까 실제가 지금 어때요? 편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니까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외부 편익이 발생한다. 과소 생산되는 것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장 균형은 PMB가 PMC가 성립하는 점 B에서 달성되는데 이때는 SMB가 PMC가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과소하다라고 돼 있죠. 과소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규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비용의 크기는 삼각형 ABC죠. 본래는 어디까지? 우리가 C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생산돼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으니까 지금 요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손실된 것이다 라는 거죠. 본래 더 생산됐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 균형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균형이라는 거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여기서 균형을 이뤘다는 것은 이걸 이동시키려는 여지는 없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균형의 의미니까. 그래서 네 번째 건 틀렸고요. 다섯 번째 거, 생산량을 Q2로 증가시킨다. Q 지금 복사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거죠.
증가시키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후생 손실분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A, B, C와 같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가 여러분들한테 주신 문제에 대한 어렵다고 생각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했다면 정말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시험집이었습니다. 물론 매년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에 몇 년의 경향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맞추는 데는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원의 GS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용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와 그런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남은 1차는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남은 2차까지도 좋은 노력과 좋은 그런 열정을 쏟아부어서 꼭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